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50대를 바라보고 있는 한 워킹맘이에요. 결혼하고 15년 동안 줄곧 저를 견제하며 자신의 우월감이 제게는 치욕스러움이 되길 바랬던 신우이의 시기와 질투가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사연을 씁니다. 저와 남편은 평범하게 2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애교쟁이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평범한 여자였어요. 시부모님과도 원만하게 잘 지내고 직장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으며 크게 부족한 것 없이 지내고 있었죠. 하지만 언제나 유일하게 하나, 신우이가 저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었어요. 신우이가 그러는 이유를 묻는다면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신우이에게 크게 잘못한 일도 없고 나쁜 짓을 만들어 사이를 악화시킬 이유는 더욱이 없었죠. 신우이가 크든 작든 제게 항상 예민한 촉을 세우고 있다는 느낌은 결혼 후 얼마 되지 않고부터였어요. 제 결혼식장에 단정한 옷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 보이는 브라탄 미니 원피스를 입고 올 때부터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시부모님과 남편, 저희 부모님과 지인 하객들 모두 눈을 비비고 다시 신우이의 복장을 쳐다볼 정도였죠. 결국 시부모님에게 등짝을 맞는 결과를 맞이했지만 신우이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너 미쳤어? 엄마가 사다 준 그 연한 갈색 정장은 어디에 냅두고 오빠 결혼식에 이런 미친년 같은 복장을 하고 나타나? 아, 왜? 내 결혼식도 아닌데 내가 입고 싶은 것 좀 입으면 안 돼? 네 결혼식은 아니지만 네 오빠 결혼식이잖아. 아휴, 사돈댁이랑 하객들 앞에서 얼굴을 댈 수가 없네. 얼른 가서 옷 갈아입고 와. 싫다니까. 나 오늘 이거 입으려고 한 달 동안 5kg나 뺐단 말이야. 엄마 딸이지만 나 너무 예쁘지 않아? 아휴, 아주 이런 날까지 우리 속을 뒤집어 놓지 아주. 맞아요. 신우이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을 듣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온 자유분방한 여자였던 거죠. 저도 식장에서 신우이의 옷을 보고 식겁을 했지만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어머, 아가씨 옷이 진짜 뭐랄까 아가씨 몸매를 돋보이게 해주네요. 언니 드레스도 브라탑이네요. 내 옷이랑 비슷하지만 색이 다르니까 괜찮죠? 네, 뭐 다르네요. 할 말이 없어 얼버무리는 제 옆에서 남편과 시부모님은 면목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지만 저는 그 일을 금방 잊고 말았죠. 하지만 식을 마치고 완전 남편의 아내로 들어앉자 신우이는 시도 때도 없이 제게 잽을 날리며 들어오더군요. 언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몸이 벌써 이렇게 퍼졌어요? 혹시 임신했어요? 네? 아니요, 몸무게는 안 늘었는데. 많이 살쪄 보여요? 네, 엄청요. 여자는 결혼해도 가꿔야 하는데 애도 낳기 전에 벌써 이러면 어떡해요? 보다 못한 남편이 옆에서 한 소리를 했어요. 우리 인숙이 결혼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뭐가 살쪘다가 난리야. 예쁘기만 하구만. 정아 너나 신경 써. 너 이번에도 회사 그만뒀다며. 도대체 이게 몇 번째냐? 나한테 안 맞는 일을 뭐하러 억지로 참아가면서 하고 앉아있어. 싫으면 빨리빨리 다른 것도 알아보고 해야 시간 낭비도 안 하지. 세상 사람들 전부 자기가 싫어도 꾹 참고 하는 거야. 너처럼 뭐 안 맞는다, 어떤 사람이 싫다, 일이 너무 어렵다 이러면서 못하겠다고. 다들 금방 그만두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니? 아씨, 또 신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오빠는 오빠 가정에나 신경 써. 입을 삐쭉 내밀며 남편과 신우이는 싫은 소리를 주고받았고 저는 그 자리가 너무 불편했어요.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많았어요. 언니, 이게 뭐예요? 굿자? 이렇게 짝퉁티가 덕지덕지 나는 싸구려 가방은 왜 들고 다녀요? 안 쪽팔려요? 그래요. 저는 그냥 제 동생이 준 거 사이즈도 괜찮고 가벼워서 막 들고 다닌 건데 저는 그런 브랜드 신경 안 써요. 아무리 신경 안 써도 그렇지. 이건 좀 심하잖아요. 굿자가 뭐예요, 굿자가.
이거 진짜 괜찮아요.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하나도 안 무거워요. 아, 언니나 많이 들고 다녀요. 난 엄청 많이 안 들어가고 무거워도 진짜 구찌 것만 들고 다닐 테니까. 신우이가 주는 면박에 무안해진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그게 기회다 싶었는지 이것저것 꼬투리를 잡아 제 앞에서 제 앞담화를 대놓고 하기 시작하더군요. 언니, 뭐 이런 브랜드다 명품이다 관심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관심 가져야 돼요. 구찌를 드는 거랑 굿자를 드는 거랑 사람의 격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 차이를 왜 몰라요? 딱 보면 보이지 않나? 그런 걸로 저는 사람을 잘 판단하지 않아서 신경을 안 쓰고 살았네요. 아니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럼 나는 그런 걸로 사람 판단하는 것 같이 말을 하네요?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죠. 제가 워낙 치장에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기분 풀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나는 언니가 좀 이촌티를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어색하게 웃기만 하는 저를 보며 더 배알이 꼬였는지 그 뒤로도 신우이는 저만 보면 옷이고 가방이고 치장하는 것들로 꽃두리를 번번이 잡곤 했죠. 어머, 언니 피부 왜 그래요? 아, 그러게요. 요 며칠 뾰루지 같은 게 막 올라오네요. 없는 건 아니죠? 네? 언니도 알잖아요. 나 엄청 관리하는 거. 옮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언니도 평소에 피부과 좀 다녀요. 얼굴이 이렇게 푸석푸석해서 어떡해요? 벌써 애가 셋이라 그래도 믿겠어요. 겨울이다 보니 건조해서 뭘 발라도 이 모양이네요. 여자가 이러고 있으면 오빠가 나중에 밖에 나가서 바람펴도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진작에 관리를 해야죠. 남편의 바람 얘기에 저는 살짝 발끈했으나 금방 안정을 되찾고 말했어요. 오빠가 뭐 그런다고 바람피고 그럴 사람인가요? 아가씨, 오빠를 왜 그렇게 몰라요? 아무렇지 않게 받아치는 저를 보며 분에 씩씩거리는 신우이는 눈을 한번 흘기고는 돌아서더군요. 모든 일이 이런 식이었어요. 본인 오빠랑 결혼한 사이인데도 자기 식구들까지 욕보이며 저를 건들더군요. 그래도 그 전까지는 애교로 봐줄 수 있었어요. 본게임은 신우이 역시 결혼을 하게 되면서부터 시작이었죠. 정아, 결혼할 남자 데려왔다네? 그래? 아가씨도 결혼하는 거야? 아휴, 걱정이야. 진짜 그렇게 철 안 든 애를 누가 데려가서 고생할지. 아가씨 콧대 아무나 안 구했을 것 같은데? 제 예상이 딱 맞았어요. 연애 때부터 남성 편력이 심했던 신우는 고르고 골라 자기가 여왕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은 남자와 결혼을 하더군요. 얼굴과 몸매의 치장에 최선을 다했던 신우는 어떻게든 돈이 많은 사람과 엮이려 애썼고 그 가상한 노력이 빛을 발하여 어디서 한번 들어봤을 법한 중소기업의 사장 아들을 꼬셨더군요. 신우이답게 결혼 전부터 할 수 있는 난리는 다 피우고 주변 사람들을 참 번거롭게도 하고 다녔어요. 제가 묻지도 않은 말을 하고 싶어 못 참는 얼굴을 하곤 했어요. 언니는 웨딩드레스 어디서 했죠? 드레스요?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저렴하면서 깔끔하고 무난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구나? 난 우리나라에 딱 3벌밖에 안 들어온 거 골랐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구하기 엄청 어려운 드레스예요. 제 친구들도 그거 어떻게 구했냐고 계속 물어보고 난리예요. 아, 그래요? 좋겠네요. 오빠가 피부랑 마사지 이런 거 관리받으라고 카드도 준 거 있죠? 결혼이 6개월이나 남았는데 벌써요? 언니는 몰라도 한참 몰라. 6개월이든 1년이든 언제나 관리해야죠. 내가 전부터 언니한테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여자는 첫째도 관리, 둘째도 관리, 셋째도 관리라고 했잖아요. 언니는 진짜 이러고 다니는데 오빠가 가만히 있어요? 오빠는 저한테 뭐 관리해라, 살찌지 마라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제 자체가 좋대요. 우리 오빠도 나 자체를 좋아해요. 그냥 내가 더 돋보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네, 너무 좋은 분 만나셔서 아가씨가 행복하시겠어요. 관리 잘 받고 오세요. 뒤돌아서 보진 못했지만 아마 약올라 죽겠는 신우의 표정은 불보듯 뻔했죠. 그렇게 신우는 그 누구보다 소란스러운 결혼을 했고 본인도 본인 가정이 생겼으니
더 이상 절 괴롭히진 않겠지 하고 내심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큰 복병이 숨겨져 있었죠. 저와 남편은 딱 2년 동안 신혼을 즐기고 아이를 갖자고 계획하고 있었고 운 좋게 그렇게 일이 진행되었어요. 시부모님은 저희 임신 소식에 뛸 듯이 기뻐하셨죠. 어머, 우리 집 첫 손주가 드디어 생기는구나. 인숙이 힘든 일 없게 경준이 네가 잘하고 많이 챙겨줘. 그렇잖아도 경준 씨가 잘해줘요. 아, 기특해라. 얼마나 예쁜 애기가 나올까나? 저는 대학 졸업 후 한 분야에서 계속 일해왔고 스카우트까지 받으며 회사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제가 출산 후에도 꼭 다시 복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주었고 그 덕분에 눈치 보지 않고 저는 임신 초기부터 편하게 휴직을 할 수 있었죠. 제 임신 소식에 신우는 축하는커녕 안 입고 온 말투로 제게 그러더군요. 이제 진짜 아줌마 세계로 가는 거예요? 아, 슬퍼. 정말 애 엄마라니. 아가씨는 아기 안 낳을 거예요? 아가씨도 애 낳으면 애 엄마 세계로 가는 건데 뭘 그래요. 그리고 저는 뭐 별로 그런 것 때문에 슬프거나 하지 않아요. 어차피 사람 다 늙어가는 건데 그 과정 중에 하나인 거죠. 애 낳고 몸매도 망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양보해가며 어떻게 사냐고 아가씨가 물었지만 전 좋아요. 난 그렇게 못 살아요. 애 안 낳을 거예요. 아가씨, 서방님 댁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서방님 외아들이라 손주 많이 보고 싶어 하실 텐데. 그건 그쪽 사정이죠 뭐. 에이, 그래도 서방님이랑 결혼했는데 그쪽 사정이라고 하는 건 아니죠. 가족인데. 더 듣기도 싫은지 획 하고 나가버린 신우이였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2달 뒤 웃긴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바로 신우이의 임신 소식이었죠. 저는 남편 앞에서 코미디가 따로 없다며 박장대소를 하고 웃었죠. 지난번에 나 이제 엄마 돼서 불쌍하다고 그랬던 아가씨가 준비를 안 하고 임신을 한 거야? 아니면 내가 임신하니까 따라서 한 거야? 설마 임신을 따라했겠어? 하긴 자기는 죽어도 애 안 낳을 거라고 그랬었는데 웃기네 상황이. 그렇잖아도 멀쩡히 잘 크고 있는 애 지우고 싶네 어쩌나 하면서 어머니랑 아버지 심장 떨어뜨리는 발언에서 한번 난리 났었어. 진짜? 아, 아가씨도 진짜 참. 걔는 도대체 생각이 어떻게 박힌 애인지 모르겠어. 결혼도 했고 남편이 자가하고 싶다는 거 다 해줘. 이제 아기 낳고 본인 울타리 쌓아가면 되는데 뭔 생각으로 저러는지 참. 내 동생이지만 한심해. 그래서 그냥 낳는 거지? 나쁜 생각 안 하고. 저쪽 식구들까지 임신을 알았으니 더 이상 빼박이지. 무조건 낳아야지. 역시나 신우는 울상인 얼굴을 감추지 못하고 결국 출산을 하기로 했다더군요. 그 다음에 제가 아들 인우를 먼저 낳았고 신우는 6개월 뒤 역시 아들을 낳았어요. 한 집에 갑자기 갓난아이가 2이나 생기니 시부모님들은 기뻐서 주체하시지를 못하시더군요. 올해 복덩이가 2이나 굴러 들어왔네. 필요한 것 있으면 뭐든 말만 해. 아니에요 어머님. 인우는 그래도 조금씩 통잠 잦아서 좀 편해졌어요. 지금 아가씨가 제일 힘들 거예요. 한참 갓난쟁이라. 걔는 인생에 힘들어 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뭐가 진짜 힘든 건지 한번 겪어봐야 돼. 하지만 신우는 역시 우리의 예상을 한참 뛰어넘는 비상한 사람이었어요. 출산을 하고 빨리 살을 빼겠다며 모유 수유도 전혀 하지 않고 몸 추스리는 대로 필라테스부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돈 있는 것은 과시를 해야겠어서 그 갓난쟁이 용품을 전부 백화점에서만 샀다고 하더군요. 에? 아기는 금방금방 크는데 그거 다 아깝겠시리. 우리 인우 쓰던 거 물려받아도 되는데. 정화개가 퍽도 물려받겠다. 아주 질색팔색을 할걸. 엄마랑 아빠도 완전 포기했어. 유모차도 디럭스니 휴대용이니 하며 집에 5개씩 디자인별로 사놓고 이서방한테 큰 차로 바꿔달라. 그래서 차도 하나 더 뽑았대. 애 옷이며 기저귀 가방이며 젖병이나 뭐 하나 저렴한 게 없다네. 이서방도 참. 정화가 다 해달라고 그걸 다 해주니 제가 저렇게 버릇이 없지. 뭐라더라? 심지어 아기 기저귀까지 무슨 외국에서
유기농으로 제작해서 귀한 거 구해서 어렵게 쓴대. 유난이야 아주. 아가씨도 자기가 막상 애 낳아 보니까 좋은 것만 해주고 싶어서 그렇지 뭐. 그리고 서방님네가 또 능력이 되니까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시는 거고.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괜히 미안하네. 당신은 맨날 인터넷에서 최저가 비교해가며 사고 그러는데 아우 난 비싼 거 찾아다니는 시간이 더 아까워. 그리고 인우도 눈 깜짝할 사이에 클 텐데 뭐.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자기 지금 충분히 잘해주고 있어. 아들을 낳고 저희는 뭔가 더 끈끈하게 연결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죠. 물론 아기가 언제나 예쁘고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육아를 남편이 함께 해줘서 그나마 덜 힘들 수 있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 아니나 다를까 신우에게 연락이 슬슬 오기 시작하더군요. 언니, A브랜드 들어봤죠? 네? 그게 뭔데요? 그걸 왜 몰라요? 아기용품 파는데. 아, 글쎄요. 전 처음 들어보는데. 거기서 이번에 아기 침대 완전 잘 빠진 거 들어왔다는데?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저희 세 식구 어차피 다 바닥에서 같이 자서 아기 침대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셋이 같이 바닥에서 잔다고요? 애를 왜 바닥에서 재워요? 침대에서 재울 수는 없으니까 다 같이 바닥에 내려와서 자고 있죠. 아기 쪽은 가도 따로 해놓고. 아, 언니 진짜 답답하네요. 애들은 몸이 아직 말랑해서 바닥에서 함부로 재우면 안 돼요. 지금부터 좋은 침대에서 올바르게 재워야 척추도 발라지고 그래야 키도 잘 크죠. 신우가 너무 타박을 해대서 갑자기 제가 육아도 잘 못하는 못난 엄마가 된 기분이더군요. 그런가요?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해봤네요. 그 아기 침대 1,500만 원 정도 하니까 오빠랑 잘 상의해서 하나 마련해요. 네? 아기 침대가 1,500이요? 1억 5천이어도 사줘야죠. 아기가 쓰는 건데. 우리는 방에 하나, 아기 방에 하나, 2개 사기로 했어요. 결국은 우리에게 사줄 것도 아니면서 본인 집에 비싼 아기 침대가 있다는 것만 홀랑 자랑하고 전화를 끊더군요. 신우이가 저를 견제하고 하대하는 방식이 아이들이 태어난 후 바뀌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제게만 주던 모욕감을 제 아들에게까지 적용시키며 죄책감을 유발하려는 듯 했죠. 전화를 끊고 처음으로 신우이의 그런 공격이 언짢아진 저는 다음번에 또 비슷한 일이 있으면 말을 해야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일어나고야 말았죠. 간만에 시댁에서 온 식구가 모여서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죠. 아이가 둘 생겼을 뿐인데 집은 전보다 훨씬 생기가 돌더군요. 아버님과 어머님은 식사도 잊으시고 제 아들 인우와 신우의 아들 민규를 안고 예뻐하시느라 정신이 팔려 계셨죠. 어머님 아버님 식사하세요. 제가 볼게요. 아니다. 먼저 먹어. 우리는 얘네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우리 걱정 말고 니네 편하게 먹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시부모님의 배려 덕분에 저와 남편 신우와 서방님은 한자리에 앉아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맞다 자기야. 내일 그 아기 장난감 중고거래에 가지러 가기로 했어. 그래? 내가 차 갖고 얼른 가서 가져올게. 그래 줄래? 고마워. 저희 부부의 대화를 들은 신우는 호들갑을 떨며 말하더군요. 설마 인우 거 중고거래했다는 말 아니죠? 맞아요, 인우 장난감. 어머, 언니는 오빠는 미쳤어요? 어떻게 장난감을 중고거래로 사요? 저를 바라보는 신우이의 눈빛에는 경멸이 섞여 있더군요. 네? 저희 아기용품 중고거래로 많이 샀었는데 깨끗하게 쓰기도 했고 가져와서 저희가 한 번씩 더 소독도 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가 물고 빨고 하는 건데 어떤 더러운 엄마가 쓴 건지도 모르는 걸 어떻게 쓴단 말이에요? 정정아, 다들 육아하는 방법이 다른 거야. 뭘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해? 언니만 이상한 줄 알았는데 오빠까지 완전 미쳤네. 오빠, 내가 이상한 거야? 내 물건도 아니고 아기 건데 중고거래라니. 인우가 너무 불쌍해. 서방님에게 동의를 구하며 신우는 제 아들을 아주 불쌍한 애로 만들고 있더군요. 서방님은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저희 눈치만 보고 있고요. 아가씨, 불쌍하다뇨. 뭐가 불쌍해요? 인우가 불쌍하다고요.
평생 돈 쓸 줄도 모르고 뭐 누릴 줄도 모르는 언니랑 오빠 같은 부모 만나서 저 어린 것이 벌써 중고 물건이나 갖다 쓰고. 정정아, 말 조심해. 남편은 신우에게 삿대질까지 해가면서 소리를 치더군요. 내가 뭐 틀린 얘기했어? 맞잖아.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면서 무슨 애를 키운다고? 아가씨, 보통의 엄마들은 자기 아기들이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몇 번이고 씻고 몇 번이고 빨고 닦아가면서 깨끗하게 사용해요. 저 역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고여도 어른이 쓴 것처럼 오염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집에 가져와서 제가 다시 한번 또 깨끗하게 세척하기도 하고요. 아기들은 가지고 놀아봐야 길면 3달인데 매번 그걸 사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인우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 어디에 비교해도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우가 새 물건을 쓰지 못해 불쌍하다거나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가씨 조카예요. 남 아니잖아요. 여태껏 보지 못했던 차분하면서도 힘이 실린 제 목소리에 신우와 다른 가족들은 움찔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한번 신우에게 말했어요. 저를 내리까는 건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인우까지 그러지는 마세요. 저도 다 알아요. 아가씨 그러는 거 다 본인 자격지심 때문이잖아요. 뭐라고요? 자격지심이요? 이번에는 신우가 발끈하고 일어서더군요. 이 집에 들어오고서부터 얼굴, 몸 관리 좀 해라. 오빠 바람피면 다 내 탓이다. 하나부터 10까지 제 지적질하고. 이제는 애 태어나니까 뭐라고요? 1,500짜리 아기 침대를 2대나 드렸다고요? 물렁한 아기 척추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백화점에서 민규거 사다 나르면 아가씨 자격지심이 좀 사라지냐고요. 신우는 너무 열이 받아 눈까지 벌게져 저를 쏘아보고 있더군요. 제가 아가씨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왜 그렇게 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어요? 전 아가씨한테 나쁜 감정 하나도 없었어요. 아가씨만 생각하면 정이 뚝뚝 떨어졌지만 그래도 잘 챙겨주시는 시부모님과 자상한 남편 때문에 여기까지 참고 온 거예요. 이제는 아가씨 정말 신물나네요. 그렇게 저한테 모욕 주고 해서 얻고 싶은 게 뭐였어요? 이 언니가 도대체 뭐라는 거야? 언니한테 자격지심 같은 거 느낀 적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언니가 나랑 비교나 될 수 있는 급이라고 생각해요? 주제가 많이 높네요. 그때였어요. 남편의 큰 손이 신우의 뺨을 세게 스치고 지나갔죠. 모두 놀라 어안이 벙벙했고 큰 소리에 인우와 민규는 울음을 터뜨렸죠. 뭐? 정정아, 너 말 조심하랬지? 왜 때려? 오빠가 뭔데 날 때려? 오빠가 무슨 자격으로 날 때리냐고. 울며불며 달려드는 신우를 서방님이 뜯어 말리고 시부모님들은 아기를 안고 얼른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죠. 적당히 해야 말이지. 뱉는다고 다 말이 아니야.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고 예뻐해주니까 세상에서 지가 제일 잘난 줄 알고. 그런 나쁜 버릇은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냐? 조용히 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정정아, 넌 아직도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지? 빨리 언니한테 사과해. 빨리. 내가 뭘.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오빠랑 언니나 나한테 사과해. 이게 아주 끝까지. 또 손이 올라가려는 남편을 말리느라 저는 숨까지 차더군요. 결국 그날 시댁에서의 식사는 모두 엉망이 되고 말았죠. 시부모님도 어쩔 줄 몰라 쩔쩔매고 있고 화난 남편은 씩씩거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아가씨는 다시 볼 일 없을 거라고 엄포를 놓고는 민규를 안고 서방님과 쌩하니 나가버렸고요.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그랬으면 안 됐는데 저도 모르게. 에휴, 세상에 둘밖에 없는 남매인데 그렇게 싸우면 어쩌자는 거냐. 그래도 동생인데 오빠인 네가 잘 달랬어야지. 죄송합니다. 누가 봐도 신우의 잘못인데 남편이 죄인처럼 시부모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그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신우 쪽과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먼저 연락도 오지 않았거니와 우리가 먼저 하지도 않았죠. 저는 괜히 저 때문에 남매 사이가 나빠진 것 같아 죄책감이 밀려왔죠.
미안해 여보. 괜히 나 때문에. 아니야. 옛날부터 정아가 당신한테 함부로 굴고는 했잖아. 몇 번이나 주의를 주고 야단도 쳤는데 결국에는 이 사달이 났어. 당신 탓이 아니야. 한 번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 후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희 부부와 신우부부와는 왕래 없이 지냈고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한 명절들을 보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너무 놀라 남편과 병원에 달려가서 의사 말을 듣고 있는데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신우가 달려오더군요. 아빠 어딨어요? 아가씨, 다행히 지금은 좀 안정을 취하셨대요.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연락 없이 지냈던 것에 대해 따로 풀 필요도 없이 그렇게 시아버지의 병원 상황으로 다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었어요. 남편과 신우는 술까지 한잔 해가며 오래 이야기를 하더군요. 신우는 오히려 이제는 저를 좀 피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그럴수록 더 신우에게 말을 걸고는 했죠. 민규 많이 컸죠? 말도 잘하겠다. 그쵸? 네, 인우도 많이 컸겠어요. 힘이 저보다 세요. 벌써부터 제가 못 이기겠어요. 저희 시답잖은 농담에도 신우는 굳은 얼굴로 대화의 자리를 빠져나가고는 했어요. 아무래도 저희 모두 아주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힘든 듯 했어요. 남편과 신우 역시 기본적인 도리만 서로 하며 살았고 저와는 더욱이 왕래를 하지 않았어요. 아버님은 그 후 잘 회복되어 퇴원도 하시고 집에서 편하게 보내게 되셨지만 남편과 신우 남매의 소원해진 듯한 사이에 나름 고민이 깊으셨죠.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고 어린 아기였던 인우와 신우의 아들인 민규가 변성기인 사춘기 학생이 되었어요.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더군요.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회사 일도 잘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한 팀의 팀장직까지 맡으며 다른 때보다 더 바쁜 나날들을 보냈고 남편 역시 승진을 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죠. 가끔씩 시댁에서 마주치거나 시어머니를 통해 듣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우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았어요. 아직까지는 건재한 서방님의 사업 덕분에 골프도 치고 아파트도 더 넓혀 사는 등 여유롭게 지내더군요. 다만 민규가 공부에 딱히 흥미가 없는데도 미국 유학을 보내겠다는 둥, 영국으로 보내겠다는 둥의 억지 교육으로 갈등이 좀 있는 것 같더군요. 전처럼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진 않았지만 신우는 아직 좋은 브랜드에 대해서 제게 말해줄 때가 제가 알아듣지 못하면 기분이 좋아 보이기는 하더군요. 어느 날 속초로 회사 세미나를 가게 되었어요. 3박 4일 일정이었고 준비할 것이 많아 그 전부터 바쁘게 보내왔어요. 저와 남편은 각자 차가 있어 저는 제 차를 몰고 속초에 가게 되었죠. 앞에 이틀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유독 바빴던 세미나였어요. 마지막 날 밤 겨우 팀원들과 술을 한잔할 짬이 나게 되었죠. 서로 잘했다며 격려를 한참 하고 있던 그때 저와 오래 함께 일한 한 직원이 곤란한 얼굴로 제 귓속말을 하더군요. 팀장님, 지금 리조트 주차장에서 차콜색 X차를 봤는데 번호판 뒷자리가 4989더라고요. 그거 팀장님 남편분 차 아닌가요? 맞아. 그 이 차가 여기 리조트에 있다고? 네. 팀장님이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의아해하며 직원과 주차장에 내려가게 되었어요. 정말 남편의 차가 떡하니 주차되어 있더군요. 유리창으로 차 안쪽을 살펴보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컵홀더에는 평소에 들고 다니지도 않던 예쁜 텀블러와 꽃무늬 손수건까지 있더군요. 저는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인우 아빠 차가 확실한데? 왜 여기 있는 거지? 차 안에 내가 못 보던 물건은 또 뭐고? 인우 아빠가 혹시 다른 여자를 만난 건가? 아니야. 분명히 내가 여기 세미나 오는 걸 알고 있는데 다른 여자랑 이 리조트에 왔을 리가 없잖아. 저는 남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더군요. 전화 연결이 되지 않자 제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어요. 술맛도 떨어지고
밖에 혼자 나와 바람을 쐬며 미친 듯이 생각 퍼즐을 맞추고 있을 때였죠. 저쪽 바닷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도 몰라. 여기 바다 진짜 좋다, 그치? 역시 바다 하면 속초지. 누나랑 오니까 더 좋네. 나 남편한테 여기 오려고 거짓말하느라 힘들었어. 자기, 나 오늘 밤에 진짜 나 잘 모셔야 돼? 아유, 여부가 있겠습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이런 대화가 오가고 한 쌍의 남녀가 격렬하게 입맞춤을 하더군요. 그러다 저는 발견하고 말았어요. 그 익숙한 목소리와 실루엣의 주인공이 바로 신우라는 것을요. 저는 입을 틀어막으며 소리가 새나가지 않게 조심했어요. 자기야, 나 진짜 그냥 확 이혼하고 자기랑 살까? 에이, 누나. 그래도 아직은 좀 몸살려야죠. 재산 문제도 있다면서요. 맞아. 그 인간 재산만 아니었으면 벌써 그냥 버리고도 남았을 텐데. 이렇게 매력적인 와이프를 두고 무슨 일이 중요하다고 우리 누나를 외롭게 했을까? 그러니까 말이야. 하긴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만나긴 했지만 말이야. 다시 한번 진한 입맞춤을 나눈 커플은 편의점으로 들어가 술로 보이는 것들을 사서 나오더니 리조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더군요. 아가씨가 도대체 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신우가 왜 그곳에 있는지 또 다른 남자랑 함께 방으로 올라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그때였어요. 여보, 전화했었어? 미안. 나 간만에 반신욕 좀 한다고 있었는데 벌써 2시간이나 흘렀네? 집이지? 그럼 집이지. 당신 내일 오잖아. 내가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릴게. 그런데 당신 차 어딨어? 주차장에 세워놨어? 내 차? 아니, 어제 급하다면서 정아가 빌려달라 그래서 빌려줬어. 아가씨가? 자기 차가 갑자기 고장나서 센터에 들어갔는데 중요한 약속이 있대. 그런데 정아 차가 나랑 똑같잖아. 다른 차보다 운전하기 편하다고 내 거 빌려갔어. 내일 쓰고 갖다 준다던데? 마침 나도 내일 출근 안 하니까. 그런데 차는 왜? 아니 그냥. 나 이제 들어가야겠다. 바닷바람이 춥네. 다음번에 같이 오자 여보. 내일 조심해서 올라와. 저는 남편과 전화를 끊고 전후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신우는 남편과 똑같은 차종을 몰고 다녔었는데 카센터에 맡겨야 되자 평소 본인 차와 똑같아서 운전하기 편했던 제 남편 차를 빌렸던 거죠. 리조트 주차장에 있었던 것은 제 남편 차가 맞지만 실제로 운전하고 여기 속초까지 온 것은 신우와 네온나무로 보이는 둘이었던 거예요. 이제야 여자 물건으로 보이는 손수건과 텀블러가 왜 있었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였어요. 모르면 몰랐겠지만 저는 너무 큰 비밀을 혼자 알아버렸기 때문이죠. 남편에게 먼저 말을 해야 하나 하다가도 신우에게 알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죠. 또 한편으로는 한 집안이 깨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겁도 났어요. 남편의 조카인 민규 생각에 눈물도 나더군요. 다음날 저는 서울에 올라왔고 고민이 더 깊어졌어요. 당신 무슨 일 있어? 세미나 다녀와서 많이 힘들어하네. 3박 4일 동안 좀 무리했더니 많이 피곤하네. 나 좀 쉴게. 알았어.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만 있었죠. 저는 아무래도 신우에게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카페에서 만난 신우는 여느 때처럼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나타났더군요. 언니가 웬일이에요? 이렇게 밖에서 다보자 그러고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요. 아가씨, 뭐 할 말 없어요? 대고 언니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오빠 차는 왜 빌려갔어요? 내 차 퍼져서 하루 좀 빌렸어요. 지금 오빠 차 한 번 빌렸다고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참, 난 또 뭐라고? 아니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차에 다른 남자를 태우고 속초 리조트에서 밤을 보내고 온 것 때문이죠. 순간 신우는 사색이 되며 말을 더듬더군요. 속초라뇨? 무슨 말이에요? 아가씨, 민규 생각해야죠. 어쩌려고 그래요? 네? 딱 보니까 아가씨한테 누나 하면서 애교 부리던데.
만나더라도 서방님과 정리를 하고 만나던죠. 이건 아니잖아요. 네? 제가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 신우는 바로 의자에서 일어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게 빌며 말했어요. 언니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민규 아빠가 알면 끝장이에요. 네? 모른 척 해줘요 제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가씨한테 협박하거나 그러려고 이런 얘기 꺼내는 거 아니에요. 나도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아가씨가 정신 차리면 해서 이렇게 둘이 만나 얘기하는 거예요. 언니, 그동안 내가 못되게 군 거 미안해요. 맞아요. 언니한테 자격지심 느끼고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나는 공부도 잘 못했고 어디 한 곳에서 진득하게 일도 잘 못했는데 언닌 달랐어요. 뭘 꾸미지 않아도 뭔가 다른 느낌을 풍기고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는데 직업적으로도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대단하고 칭찬도 받고 그랬잖아요. 중고 거래로 이는 물건 사면서도 하나도 쪽팔려 하지도 않고 제가 사고 입고 하고 다니는 것들 하나도 안 부러워하고 욕심도 안 내고 그런 모습이 너무 짜증났어요. 밖에 다른 사람들은 내가 돈 많은 남자랑 결혼했다고 다 누리면서 사는 거 부러워 죽겠다고 난린데 언니는 언제나 뭔가 평온했잖아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망쳐놓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인우가 불쌍하니 어쩌니 이상한 말도 하고. 진짜 미안해요 언니. 언니 내가 다 잘못했어요. 지난 일도 다 용서해줘요. 제발 민규 아빠한테 아무 말 하지 말아줘요. 두 손을 싹싹 빌며 부탁하는 신우를 일으켜 세웠어요. 저한테 그런 질투심 유발 안 해도 아가씨는 충분히 예쁘고 매력있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나도 항상 아가씨가 부러웠어요. 하지만 부러우면 뭐 어쩌겠어요. 그게 내 삶도 아닌데. 아가씨도 남한테 보여주고 보여지는 삶 말고 아가씨 스스로에게 충실한 삶을 살아요. 아가씨는 누구랑 비교할 수도 없이 참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제 말에 눈물을 뚝뚝 쏟으며 신우는 끝까지 제게 용서를 빌었어요. 저는 신우에게 내연남과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모든 비밀을 함구하기로 했죠. 하지만 그 미리 밝혀지는데 얼마 오래가지 못했어요. 신우는 내연남과의 관계를 정리하려 했지만 그 남자는 다른 목적이 있었더군요. 서방님이 부자라는 것을 알고 접근했기에 쉽게 신우에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죠. 결국 그 남자는 서방님에게까지 찾아가 신우와의 관계에 대해 다 말했고 둘이 만났다는 증거 영상까지 보여주고야 말았던 거예요. 그 일로 서방님과 신우 사이는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죠. 잘못했다며 울고불고 절실하게 매달리는 신우에게 정이 떨어진 서방님은 민규의 양육권까지 빼앗아버렸고 신우는 그렇게 버림받았어요. 유책 배우자로 위자료 역시 한 푼 받지 못했고요. 잘못이 크지만 당신 딸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시부모님은 신우에게 친정에 들어올 것을 권유했으나 면목이 없다며 그것 또한 거절하더군요. 저와 남편 역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렇게 이혼 절차가 끝나고 한동안 틀어박혀 지내기만 하던 신우는 어느 날 제게 메시지를 하나 보내고 호련히 떠났어요. 언니, 이제 와서 모든 것에 대해 후회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겠어요. 다 제 잘못인걸요. 언니, 고마워요. 제 상황은 이렇게 다 망가져버렸지만 언니가 제게 해줬던 말 잊지 못할 거예요. 저도 어딘가에서 제 진정한 삶을 찾아서 돌아올게요.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정정화의 진짜 삶을 꼭 찾아올게요. 그동안 참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언니. 염치 없지만 엄마 아빠도 잘 부탁해요. 오빠랑 인우도 잘 지내길 바랄게요.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지금 신우가 떠난 지 1년이 흘렀지만 아직 아무 소식도 없어요. 하지만 간간히 멋진 노을 풍경이나 울창한 풀숲 사진을 보내며 자신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오고 있답니다. 어디서든 신우가 꼭 자신만의 삶을 찾길 바라며 사연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후반에 접어든 여성이에요. 대기업 협력업체에 근무하면서 인사총괄을 담당하고 있고요. 집에선 꼼꼼한 가정주부, 그리고 현명한 맏며느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바쁜 직장 생활에도 불구하고 노쇠한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셔 보살피면서 지낸 지가 벌써 몇 해가 되었어요. 큰 재산을 가진 시어머니의 유산이 탐나서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신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갚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을 뿐이죠. 젊을 적에는 사흘에 한 끼 먹기가 일쑤였을 만큼 가난했다는 시어머니는 자수성가를 이룰 무렵 시아버지와 사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일까요? 시어머니는 아들 삼형제를 향한 자식 사랑이 유독 대단했고 그 사랑은 며느리들에게도 다르지 않았어요. 맏며느리인 저를 포함한 모든 며느리에게 똑같은 사랑을 베풀었죠. 함께 사는 저에게는 많은 배려도 해주었어요. 단언컨대 시집살이 따위는 단 한 번도 없이 오히려 직장 생활하랴 집안일도 하랴 늘 바쁜 저를 위해 작은 집안일 하나라도 먼저 찾아서 도와주고는 했죠. 덕분에 모든 것이 행복했어요. 부부관계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훈훈하기만 하던 날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고 돌아온 시어머니의 표정이 무척이나 어두워 보였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어둡다기보다는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해탈한 사람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맞을까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이 걱정된 저는 애써 밝게 물어봤죠. 우리 어머님 건강검진 결과가 별론가 보다. 별로기는 늙으면 원래가 다 그런걸. 에이, 요즘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딨어요.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뭔데요? 당이 좀 있으신가? 아님 혈압? 내 가슴에서 혹이 발견됐다지 뭐니. 네? 혹이요? 아니, 어떻게 양성이래요? 가벼운 무록, 뭐 그런 거라죠? 그쵸? 검진한 의사 말로는 조직검사인지 뭔지를 해봐야 알겠다고 하더구나. 그럼 얼른 받아봐야죠. 아니다, 지금 당장 가봐요, 병원. 됐다. 뭐하러 그렇게까지. 원래가 나이를 먹으면 이 병 저 병 달고 사는 거야. 아니요, 안 됐어요. 됐을 리가 없잖아요. 어머님이 저한테 어떤 분인데. 옷 갈아입고 나오세요. 현관에서 기다릴게요. 자꾸 병원 안 간다 그러시면 저 삐져요. 저는 한사코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만류하는 시어머니에게 철부지 딸내미처럼 응석을 부렸고 시어머니를 겨우겨우 설득한 끝에 병원으로 모셔 조직검사를 받을 수 있었죠. 조직검사로부터 며칠 뒤 의사의 공식적인 진단이 나왔어요. 어머니의 가슴에 자리 잡았다던 종양은 악성 종양, 유방암이었죠. 그 진단을 받는 순간 저는 하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신도 무심하시지. 세상에 악하고 나쁜 사람 널리고 널렸는데 왜 하필이면 선하디 선한 우리 시어머니일까? 가벼운 병이라고 해도 속이 미어지기는 마찬가지일 텐데 왜 하필 병 중에 제일 독한 병인 암일까 싶었어요. 하늘을 원망한 다음에는 저 스스로가 미워지더라고요. 암이면 암을 예견하는 징조 같은 것이 분명 있었을 것인데 함께 살면서 심지어 현명한 맏며느리가 되겠다고 노력하는 주제에 그런 위험 신호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결코 내색할 수 없는 미움과
원망이었어요. 암 환자인 시어머니의 보호자 되는 입장이었으니까요. 보호자인 제가 무너지면 환자인 시어머니가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잡았죠. 하늘이 두 쪽 나는 한이 있더라도 시어머니를 암으로부터 반드시 치료해 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와중에 다행스러운 소식도 있었죠. 유방암은 암 중에서 치료가 제일 용이한 암인데다가 시어머니가 막 암에 걸린 초기였던 거예요. 저는 그걸 한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한 시어머니를 위해 하늘에서 내려준 마지막 기회이자 사랑하는 시어머니를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경고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의 치료를 위해 전국의 암센터를 수소문했죠. 시어머니가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생각은 달랐던 모양이에요. 큰아가, 너 요즘 내 병원 알아보고 다닌다면서? 고마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니가 저한테 어떤 분인데 당연히 해드려야죠. 저기 그러니까 내 말은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병원 같은 거 알아볼 필요 없다고. 무슨 말씀이세요? 괜히 나 때문에 돈 쓰고 신경 쓰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야. 나 아니어도 많이 바쁘잖니. 세상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 편찮으신데 가만히 있어요. 전 그런 며느리 모르고 그런 며느리도 아니에요. 감기 정도여도 걱정인데 암이잖아요, 암. 이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난 치료 안 받을란다. 어머님, 그냥 순리대로 하늘이 점지해준 명대로 살다가 가면 그만이야. 혹시 치료가 아플까 싶어서 그걸 걱정해서 이러시는 거예요? 너랑 우리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그게 싫은 거야. 그렇군요. 네, 알겠어요. 내 뜻대로 해주련? 당연히 아니죠. 죄송한데요, 어머님. 이번에는 어머님 뜻을 따를 수가 없어요. 전 반드시 어머니 치료할 겁니다. 그러지 말고 내 부탁 좀 들어줘. 유방암은요, 암 중에 제일 치료가 쉬운 병이에요. 거기다가 어머님은 지금 완전 초기라 치료만 잘 받으시면 완치 후 생존율이 98%까지 된다고요. 또 저랑 다 큰 자식들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제발요. 치료 잘 받은 다음에 저랑 자식들이랑 다 같이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아요. 그날로 저는 시댁 식구 모두에게 시어머니의 병환 사실을 알렸고 시댁 식구들을 안심시킬 겸 다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를 꼭 치료해 내겠다고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 치료에 제일 적합한 병원을 찾아내었지만 치료를 거부하는 시어머니의 뜻은 변하지 않았죠. 병원 가는 날마다 안방 문을 걸어 잠그기 일쑤였어요. 제가 아무리 부탁을 해도 시어머니는 늙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라는 대답만 할 뿐, 또 어느 날에는 제가 눈물로 호소를 해보아도 젊어서 먼저 떠난 영감, 혼자 하늘에서 외로울 테니 얼른 가서 만나련다. 그러는 사이 시어머니의 증세는 빠르게 악화되어 1기였던 암이 2기로 접어들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급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설상가상 두 번째 악재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좋은 물건이나 많은 돈을 보면 사람은 누구나 욕심에 빠지게 된다는 뜻의 사자성어요. 늘 화목하고 평화롭던 시댁에 바로 그 견물생심이 들었어요. 치료를 거부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작은 동서들이 시어머니가 남길 유산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것이죠. 제가 시어머니의 치료 설득에 정신이 없는 틈을 사서
견물생심에 눈이 먼 두 작은 동서는 이미 거액의 유산을 두고 암투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니가 두 동서들의 유산 암투를 눈치채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믿었던 작은 동서들이 돌변한 모습에 시어머니는 크게 상심했고 그럴수록 더 강하게 치료를 거부하고 나섰어요. 살아서 이 꼴을 보느니 차라리 얼른 죽어 사라지겠다면서요. 그 순간 저는 짐작했어요. 시어머니의 병세가 빠르게 악화되는 이유가 바로 상심으로 인한 마음의 병 때문이라는 짐작. 아니, 확신이었죠. 그렇게 확신한 저는 손윗동서 자격으로 유산에 눈이 멀어 암투를 벌이고 있는 두 작은 동서들을 불렀어요. 물론 남편들과 시어머니 몰래 마련한 자리였고요. 유산 암투를 중단시켜 시어머니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려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고 두 작은 동서가 멀쩡히 살아계신 시어머니를 앞에 두고 벌이는 해괴한 짓거리를 그만두게 하려는 것이 두 번째 목표였어요. 남편들 몰래 이렇게 불러다 앉혀놓는 거 많이 불쾌하네요, 형님. 그래? 그러면 각자 남편들 대동하고 다시 모이지 뭐. 남편들 대동하기는 싫지? 각자 나서서 치료를 도와도 모자랄 판국에 유산 다툼부터 벌이는 거. 당연히 떳떳한 행동 아니라는 거. 그거 누구보다 동서들이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아니야? 유산이 커서 욕심 생길 만하다는 건 인정하는데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가 언제부터 돈 가지고 싸움질이나 할 때는 집안이었다고. 그러면 형님은요? 형님도 다 바라는 거 있으니까 시어머니 치료하겠네 어쩌네 하면서 나서는 거잖아요. 차라리 우리처럼 솔직하긴 하던가요. 앞에서는 훌륭한 며느리인 척, 뒤에서 그 돈 독차지할 생각이나 하지 말고.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아닌가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아니야. 난 우리 시어머니를 꼭 치료하고 싶어. 완치시켜서 하늘이 허락하는 만큼 천년만년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 그뿐이야. 아이고, 대갓집 며느님 납셨네. 열려면 세워드려요. 비꼬기는 그럼 약속 하나 할까? 믿지 못하겠으면 녹음을 해도 좋고 각서를 받아가도 좋아. 무슨 약속인데 그렇게까지? 유산 한 푼도 안 받을게. 그러자 두 동서는 서로를 향해 고개를 갸웃거리며 잠시 생각에 잠기더라고요. 이내 어리둥절하니 되묻더군요. 진심이에요? 진심이니까 각서를 받아가도 좋다는 거잖아. 대신 동서들도 유산에 눈독 들이지 마. 유산은 시어머니가 천수를 다 누리고 떠난 다음에 그때 얘기하는 게 도리고 순리야. 좋아요. 저희도 물어볼게요. 유산이 목적이 아니면 굳이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람을 두고 왜 그렇게까지 혼자 열심히 돌아다니는 건데요? 며느리도 자식이야. 그리고 시어머니 아직 살아계셔. 앞으로도 오래오래 살아계실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유산 두고 싸움질이나 벌이고 그러면 그때는 지금처럼 좋게 좋게 얘기로 끝나는 일 같은 건 없을 거야.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꺼내들며 두 작은 동서의 유산 암투를 진압하는 데 성공한 저는 그날 밤 잠을 청하는 시어머니 옆에 자리 잡고 누워 넌지시 물어봤어요.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치료를 받겠냐고요. 한참을 말없이 잠만 청하던 시어머니는 저에게 한마디를 툭 던지고는 잠들었어요. 새댁일 적에 팥죽 한 그릇 먹어본 적이 있단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제는 어디서 어떻게 먹었는지도 가물가물한 팥죽이지만 맛은 분명하게 기억이 나. 참 달고 맛났지. 그 팥죽 한 그릇이면 대번에 기운을 차릴 것 같구마는. 암이 앞에 있는데 웬 팥죽인가 생각했지만 어머님께 많은 사연이 있으신 듯한 분위기에 저도 괜시리 숙연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참 감사했어요. 이래저래 고생이 많은 며느리를 위해 시어머니가 직접 실마리를 내어준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날이 밝기 무섭게 직장에 휴직계를 내고는 시어머니의 기억 속 팥죽 찾기에 나섰어요. 대한민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팥죽을 포장해 시어머니께 가져다 드렸어요. 70에 가까운 연세 동안 기억에 남을 정도로 맛있는 팥죽이라면 분명 대단한 맛집이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원하는 팥죽을 좀처럼 찾을 수는 없었고 저는 아무래도 포장이라 맛이 떨어지나 하는 고민에 빠져들었죠. 포장이라 맛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에요. 시어머니가 저의 팥죽 탐방기를 함께하기 시작했거든요. 병세가 조금 더 악화된 몸에도 불구하고 추억의 팥죽을 찾아 조선 팔도를 떠도는 시어머니의 표정은 소녀처럼 밝았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위해 마침 휴직 중이던 의사친구를 시어머니 옆에 꼭 붙여둔 채로 동행길에 나섰죠. 시어머니의 건강을 돌보게 하는 한편으로 희망에 부풀었어요. 오래지 않아 시어머니 추억의 팥죽을 찾고 치료도 시작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여기도 입에 안 맞나 보다. 그쵸? 그러게나 말이다. 팥죽 맛이 영. 어떻게 아닌데요? 맛이야 있지. 있는데 내가 찾는 그 맛이 아니야. 정말 기억이 잘 안 나세요? 작은 단서 하나라도요. 어디 근처라든지 하는. 가물가물해. 겨울인 것 같기도 하고 여름인 것 같기도 하고 나이 먹으면 다 그렇다지만서도 이럴 때는 참 속이 상하네. 괜찮아요. 금방 찾겠죠. 이만큼 돌아다녀서 없으면 없는 거겠지. 나 때문에 괜히 더 고생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하자꾸나. 제가 고생하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로? 운전하느라 피곤하잖니. 전혀요. 저 지금 되게 행복해요. 어머님이랑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니까 어머님도 포기하지 마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걱정이었어요. 맛집이라고 소문난 가게들부터 지방에 숨겨둔 고수들의 가게들까지 거의 대부분 돌아다닌 참이었지만 좀처럼 시어머니 추억의 팥죽은 찾을 수도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시어머니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팥죽 찾기를 포기한다는 건 시어머니와 시어머니의 치료를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매일 밤 마음을 되새기는 일기를 쓰며 마음을 다잡았죠. 딱 그 즈음이었어요. 전국 팔도 맛있다는 팥죽집이 서너 군데밖에 남지 않았던 바로 그때 진압된 줄 알았던 두 작은 동서에 유산 다툼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전에는 동서들 사이의 암투였지만 이번에는 동서들이 남편인 두 시숙들까지 동참한 다툼이었죠. 이제 시댁 식구들 중 시어머니의 유산을 탐내지 않으며 시어머니의 치료와 완치를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은 저와 남편 둘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자 저와 남편이 아무리 꾸짖고 다그쳐봤자 유산 다툼은 좀처럼 진정되지가 않았죠. 그 사실이 시어머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시어머니가 결국 저의 마음이 무너지는 말을 던지며 안방 문이 부서져라 들어가 버리더군요. 정 돈이 그렇게 좋거든 부모 팔아다가 유산에 보태거라. 아주 장례식 부조금까지 싸그리 싹싹 나눠들 가져. 내가 이딴 꼴을 보며 사느니 차라리 죽어 사라지고 말지. 시어머니가 떠난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한마디 퍼부었어요. 내가 분명 똑같은 잘못 한 번만 더 저지르면 좋게 좋게 말로 끝내는 일 없다고 했지? 내 경고를 가짜게 들었던 모양인데 좋아. 계속 그렇게 해봐.
유산? 계속 욕심내 보라고 어디. 장담하는데 우리 어머니 자식들보다 10년은 장수하게 만들어드린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음은 정말 그랬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달래고 치료를 받게 하려면 그 팥죽을 찾아내야만 하는데 맛있는 팥죽집이란 팥죽집은 모조리 실패한 탓에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날 밤을 꼬박 새워 고민한 저는 날이 밝지도 않은 새벽에 친정으로 향했어요. 아닌 밤중에 갑작스레 들이닥친 외동딸의 모습에 친정 엄마는 자다 말고 기겁을 하며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친정 엄마에게 다짜고짜 팥죽 만드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친정 엄마는 음식점을 한 적이 없는 탓에 시어머니가 찾는 팥죽은 분명 아닐 테지만 그래도 음식 솜씨가 대단한 친정엄마의 팥죽이면 시어머니의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였어요. 궁지에 몰려있던 저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죠. 이튿날 새벽 친정엄마에게서 팥죽 비법을 전수받은 저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전수받은 그대로 직접 만든 팥죽을 시어머니에게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만든 팥죽인 줄은 까맣게 모르는 채로 두어수저 잡숫고는 제가 본 일에 가장 환하게 미소를 짓더군요. 이제 좀 기억이 나. 이 맛이 확실해. 네? 기억이 나셨다고요? 그래, 하나하나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구나. 그날 아침나절부터 포장해 주신 팥죽이면 가까이에 있었다는 얘긴데 왜 이제서야 찾았을꼬? 마침내 그리워하던 팥죽을 찾았다는 시어머니의 반응을 보며 의아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팥죽은 친정 엄마가 알려주신 방법이었잖아요. 그게 어머님, 이 팥죽은요. 어디서 찾았다든? 아니다. 이럴 게 아니라 당장에 찾아뵙자꾸나. 아니, 잠시만요 어머님. 이 팥죽은 어디서 사온 게 아니고요. 뭐 하고 있니? 얼른 채비치 않고. 일단 물부터 한 잔 드시고요. 그러다 혈압 오르겠어요. 가뜩이나 많이 아프신 분이. 지금 혈압이 대수라니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래요. 이 팥죽은요. 제가 만든 팥죽이에요. 친정엄마한테 전수받은 비법으로요. 사돈이? 아닌데. 사돈은 그분이 아닌데. 혹시 어디서 따로 배웠다거나 그런 얘기를 들은 건 없고?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요. 친정엄마가 시집갈 적에 외할머니한테 배운 팥죽이라고 했어요. 돌아가셨니? 그분이? 네, 제가 아주 어릴 적이어서 전 얼굴도 몰라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되었어. 하기사, 세월이지. 전 그냥 어머님이 치료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어찌되었건 맛있는 팥죽이면 어머님께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내가 고마워할 일이지. 동서들한테 연락부터 넣거라. 당장 함께 갈 곳이 있으니 옷 단정하게 차려입고 오라고. 잠시 후 연락을 받은 시댁 식구들이 정장 차림으로 저희 집에 도착했어요. 하나같이 유산을 미리 나누어 주려나 하는 기대로 가득한 표정들이었죠. 시댁 식구들이 도착하기 무섭게 안방에서 나오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 또한 어리둥절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어느새 옷을 아주 반듯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무슨 일인지 물을 겨를도 없이 저를 앞장 세워 길을 떠났죠. 시어머니가 가자는 곳을 향해 앞장서는 저도, 뒤따르는 시댁 식구들도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의문 속에서 마침내 도착한 곳은 저희 친정 쪽 선산, 친정 엄마에게 팥죽 비법을 전수했던 저의 외할머니 산소였어요. 마침 저의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 있던 친정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외할머니의 영정사진을 건네자 사진을 확인한 시어머니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시고는 몸가짐을 바로잡으며 저와 시댁 식구들을 향해 돌아섰죠. 뭐하고들 있니? 묘소에 왔으면 제사를 올려야지. 제사를 갑자기요? 명절도 아니고 제삿날도 아닌데요. 갑자기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늦게 찾아뵌 거야. 저희 외할머니랑 무슨 인연이라도 있으셨어요? 있지 그럼. 아주 감사하고 깊은 인연. 아주머니가 말이다. 아니지. 너의 외할머님 되는 어른께서 나와 내 남편을 살렸단다. 죽을 고비에서 구원해 주었어. 구원이요? 무척 가난한 시절이었지. 사흘에 한 번꼴로 욕이나 간신히 때울 만큼 힘들던 젊을 적이었어. 그렇게 저, 친정엄마, 그리고 모든 시댁 식구들은 비로소 팥죽과 시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의 인연에 대해 듣게 되었어요. 슬프고도 감동적인 사연 이야기였죠. 시어머니는 자수성가한 덕분에 지금은 큰 부를 이루었지만 젊을 적에는 무척이나 가난하셨대요. 거짓골 바로 직전으로 몰릴 만큼이요. 사실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생활까지 했다고 하니 외람되지만 거지나 다를 바 없는 신세로 온갖 수모와 고생을 다하며 살았죠. 가난이 절정에 닿았던 그때가 딱 20살 무렵. 심지어 유독 춥기도 춥고 눈도 많이 왔던 그해 겨울, 허드렛 일로 근근히 살아가던 시어머니는 그나마 허드렛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이자 시어머니, 첫 아이의 출산이 가까워졌기 때문이죠. 만삭인 시어머니에게 일감을 주겠다는 곳은 나타나질 않았고 결국 장기간 방세를 내지 못한 탓에 그 혹한의 추위 속에 길거리로 내쫓기게 되셨대요. 졸지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시어머니는 막 입대해 이등병이던 남편에게 연락을 할 수도 없었어요. 지금처럼 연락수단이 많은 시절도 아니었던 때였기에 전보를 알렸지만 도착했는지 알 방법은 없었죠. 도착했다고 한들 남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기대도 어려웠고요. 군대가 지금보다 훨씬 엄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결국 혈혈단신, 눈 쌓인 거리를 전전하게 된 시어머니는 만삭이 된 몸으로 제대로 먹지도 편히 누워보지도 못한 채로 지쳐갔어요. 그렇게 며칠을 떠돌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굶어 죽거나 얼어 죽겠구나 싶어하던 순간 거리에 널브러진 채로 생명이 꺼져가던 시어머니를 지나가던 저의 외할머니가 발견했던 거죠. 외할머니는 만삭인 시어머니의 배를 힐끗 살피고는 대뜸 호통을 쳤대요. 이 애끼 사람아, 자식을 임신한 부모가 어찌 함부로 삶을 포기하려 들어? 네? 이 추운 날에 여기 이러고 앉아있으면 이대로 얼어 죽겠다는 소리밖에 더 되나 이 말이야. 죄송한데요 아줌마, 그냥 가던 길 가주실래요? 아줌마 아니어도 저 지금 너무 많이 힘들어요. 누가 안 힘들다든? 딱 봐도 힘들어 배는구만. 내 말은 힘들어도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 나서야지. 어디 자식 가진 부모가 함부로 죽으려 드냐는 말이야. 저도 살고 싶어요. 근데 어째요? 방법이 없는데. 이 힘든 세상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도와달라면 누가 도와주기는 한대요. 그래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살고 싶은데 살 힘도 없고 방법을 찾아 나설 힘도 더는 없어서. 소리 지르는 꼬라지 보아하니 고생 덜한 모양일세. 아줌마, 시끄럽고 잠깐 있어 봐봐. 동네 엄한 송장 치르기 싫으니까는. 그렇게 급히 자리를 뜬 외할머니가 무언가를 들고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건넸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세월에 떠밀려 기억도 제대로 못하면서 평생을 그리워하던 바로 그 팥죽 한 그릇.
그리고 며칠 여관에서 머무를 수 있는 돈이었죠. 그날 시어머니는 따끈따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팥죽 한 그릇에 기운을 차렸고 덕분에 되찾은 기운과 외할머니가 남긴 돈으로 여관에서 머물며 삶의 의지를 되찾아 자수성가한 지금에 이를 수 있었다고 해요. 과거의 사연을 시댁 식구들에게 들려준 시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와 교감을 나누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희 외할머니가 말과 행동이 좀 거칠긴 해도 마음 씀씀이는 진국인 분이었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랬던 모양이에요. 당연하지. 짧은 인연이었지만 분명 좋은 분이었어. 덕분에 나도 이렇게 살았고 네 남편도 무사히 나을 수 있었잖니? 그렇게 감사한 은인인데 생전에 찾아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에 또 나이 탓이나 해가면서 잊고 지낸 죄를 어찌 갚으면 좋을꼬.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요. 외할머니도 되게 반가워할 거예요. 그렇겠지? 내 정신 좀 보게. 오자마자 인사부터 올렸어야 할걸. 시어머니는 외할머니의 산소에 술 한 잔 올리며 고개를 떨군 채로 감동의 눈물을 닦던 시댁 식구들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고 시댁 식구들은 돈 욕심에 빠져 유산 다툼이나 벌였던 잘못을 참회라도 하려는 듯 외할머니의 산소에 정성스레 제를 올렸죠. 그 마지막 한마디는 은인께서 나를 구원해주고 떠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은혜는 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고. 정직하고 반듯하게 열심히 사는 삶 자체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이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물거품이 되어버렸더구나. 내 자식 새끼들이 그깟 돈에 눈이 멀어버린 통에 은혜를 저버린 꼴이 돼버리고 말았어. 그러니 내가 큰며느리의 외할머니께 지금의 내가 있고 너희를 있게 해준 은인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다시금 올바르게 살아주겠니? 팥죽 한 그릇의 인연은 수십 년의 세월, 그리고 이승과 저승까지도 뛰어넘어 그렇게 다시 이어졌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유방암 치료를 시작했고 현재는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암 수술 이후 제일 중요하다는 5년을 넘겼으니 이제는 암을 완전히 극복한 상황이죠. 오히려 암투병 전보다 훨씬 건강하세요. 은인으로부터 받은 삶을 허투루 낭비하면 안 된다면서 운동에 아주 열심이죠. 저는 직장에 복직해 시어머니의 투병 이전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직장에서는 나름 능력 있는 일꾼으로요. 집에서는 현명한 맏며느리로, 가정주부로요. 시어머니의 유산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시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인연으로부터 받은 교훈 덕분에 시댁 식구들 누구도 더 이상 유산에 눈독 들이지는 않아요. 화목하고 행복했던 시댁으로 돌아온 셈이죠. 어쩌면 과거 팥죽 한 그릇으로 시어머니의 목숨을 구했던 저의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영혼으로 남아 시어머니를 또 한 번 구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적어도 저와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 모두는 그렇게 믿으며 살고 있죠. 앞으로도 평생 저희 외할머니를 은인으로 생각하며 올바르게 살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